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가 회계를 맡은 장병호 교수입니다. 첫 시간 수업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비대면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2개 분반원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얼굴 보고 인사는 했죠. 인사를 했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회계는 35명 이상이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비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별도의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하는 형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그 기한 내에 수강을 하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출석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학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에 대해서 또 한번 서로 근황 묻고 인사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해서 지금 올리려고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는데 이 공간은 저희 집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를 보는 공간인데 조명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 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이 좀 되는데 오늘 날씨가 또 좀 우중충하고 흐려 가지고 조금 더 침침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을 할게요.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녹화 영상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시생들 상대로 유튜브에 강의를 촬영해 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때도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할 과목 자체가 회계 과목이기 때문에 판서가 좀 필요해요. 판서가 좀 필요해 가지고 제가 판서를 조금 써드리는데 이게 전자칠판인데 55인치짜리거든요. 55인치짜리라 가지고 강의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혹시나 학생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볼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교재 선정을 원가회계라는 책을 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보통 외국에서 원가회계, 코스트 어카운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원가회계뿐만 아니라 관리회계도 다 포함해서 통칭해가지고 일컫는 용어인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코스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이래가지고 원가와 관리회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책은 어떻게 출간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원가 관리회계 이래가지고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 권으로 묶여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강의 시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한 번에 다 쳐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별도의 한 학기씩 과정을 묶어 놓은 것 같아요. 묶어 놨는데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그거에 걸맞는 교재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 관리회계를 듣게 되면 또 원가 관리회계 책을 사야 되고 저한테서 원가회계 들으면서 또 원가 관리회계 책을 사야 돼요. 책값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 가지고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2권짜리 책, 그 중에 원가회계만 사가지고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원가회계 백태영 교수님 책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회계 들으실 때는 그 관리회계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그 교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처음에 그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됩니다. 이 원가회계 과목 자체가 2학년 과정인데 제가 듣기로는 1학년 때 회계원리를 수강을 한 학생들도 있고 수강을 못한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판서는 쓰고 나서 바로 비켜드릴게요. 보는데 지장 없도록. 회계원리라는 걸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회계원리라는 거. 요걸 공부하고 나면 중급회계 혹은 원가관리회계를 공부를 해요. 요걸 공부하고 나면 추후에 고급회계를 공부하게 되죠. 고급회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라고 일컫는 거 있죠. 재무회계라고. 재무회계라고 일컫는 게 이 부분을 재무회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영역은 이 원가 관리 회계 영역 중에 원가 회계 영역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재무회계에 비하면 양도 적고 수준 자체도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수준 자체가. 회계원리만 수강한 상태면 바로 강의를 들어도 지장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다만 회계원리를 수강 안 한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쓸 테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들도 학년별로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 회계원리를 수강 안 한 친구가 있으니까 회계원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잠깐만 하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원가의 영역은 도대체 뭘 공부하고자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계원리라는 게 있는데 회계원리는 이런 겁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회계란 도대체 무엇이냐? 회계란 도대체 무엇이냐? 회계는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다. 거래나 사건. 이 거래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장부를 작성을 해요. 장부 작성. 장부에는 주요 장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계장이라는 게 있고 총계정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책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지금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장부를 작성하면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라는 걸 작성하게 된다. 그럼 이걸 작성하고 나면 총계정원장의 자료,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시산표라는 걸 뽑아내요. 시산표. 그리고 이 시산표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뽑아내게 된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그죠? 제표할 때 이 제자가 모두 제자거든. 한 개가 아니야.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재무제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있다. 재무상태표. 옆에다 쓸까요? 재무제표에 이런 게 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하죠. 재무제표. 그러면 우리가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궁극점,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분석.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그 분석하는 이유, 목적 자체는 궁극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재무제표를 뽑아내기 위한 거. 그때 중간에 보면 이 시산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정 전 시산표라는 게 있고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수정 전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 뭔가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그죠? 수정이 이루어지니까 수정 전과 수정 후로 나뉘겠죠. 그 수정을 우리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회계란 도대체 무엇이냐?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가는 거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석해 가는데 장부를 일단 작성을 한다고. 장부를. 그때 장부의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라는 게 있어. 근데 분계장이라는 걸 작성하려면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해야 돼. 분계라는 걸. 어쨌든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을 작성하고 나서 이걸 토대로 총계정원장을 작성하고 총계정원장을 토대로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시산표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뽑아내는데 시산표를 작성을 할 때는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로 나뉜다. 어떻게? 중간에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들어간다더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원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등한시해요.
등한시하는 이유가 쉬워서 그러냐?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사람 손을 타지 않아요. 사람 손을 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툭툭툭툭 집게해서 집어넣으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ERP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체 ERP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더존이라는 회계 프로그램도 있고 세무사에서 하는 세무사랑이라는 회계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전산회계 시험 볼 때 보는 그 막 K랩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하면 프로그램이 재무제표까지 지가 알아서 다 뽑아줍니다. 물론 엉터리지만 우리는 그걸 검토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프로그램에서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재무제표까지 뽑아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등한시하게 되고 뒤로 후순위로 밀어두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1학년 과정 동안에 회계원리를 수강한 친구도 있고 수강하지 못한 친구도 있다고. 못한 친구도. 근데 회계원리에 대해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준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원리라는 과목, 과정 자체를 우리가 수강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사람 손이 타는 부분이 딱 2번 있어요. 사람 손이 필요한 경우가. 그 2 경우가 빨간 글씨인 거야. 요때 분계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 이렇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회계원리 수강하는 동안에는 이 분계와 결산 수정 분계 이 2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숙지하면 회계원리는 그걸로 끝이다. 아, 교수님 아니던데요. 요즘 회계원리 보니까 뭐 재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사채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최근 시중에 나오는 회계원리 책은 회계원리가 아니라 중급회계가 반 이상 가미가 된 책이에요. 왜 그러냐? 회계원리만 써서 출간을 하면 책이 안 팔려요. 수요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분의 1 부분만큼만 회계원리에 대해서 다 종결을 맺어놓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은 중급회계를 싣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무슨 부담? 회계원리 시간에는 이 분계와 결산수정분계 요 2가지만 숙지하고 올라오면 중급회계든 원가관리회계든 수강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됐죠? 하나 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라는 거는 회계원리 시간에 공부하는 회계상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도 조금 해보자고. 회계상의 거래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회계상의 거래란 얘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를 회계상의 거래라 그래.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야. 됐죠?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A라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 근데 그 계약은 술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구두 계약이래. 요거는 회계상의 거래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거래라고 표현하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아니다.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란 얘기는 장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물론 성격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경우에는 주석 공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거기는 얘기하지 말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장부에 기재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회계상의 거래인 건 어떤 게 있느냐? 도난, 파손, 화재로 인한 손실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맞아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회계상의 거래만 가지고 분계를 하고 총계정원장을 작성해서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는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됐죠? 하나 더.
자, 이 분계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분계는 뭐 거래의 판료세를 가지고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 자본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발생,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합쳐서 8개, 거래의 판료소 뭐 이런 표현하죠. 그래, 거래의 이중성 이래가지고 자체 검증 기능이 있다 뭐 그런 소리들도 하죠. 그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할 거는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수정 분계는 시산표를 작성할 때 수정 전 시산표에서 작성을 해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뽑아낸다더라. 수정 후 시산표를. 그때 결산 수정 분계는 2가지가 있다. 결산 수정 분계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현금주의로 작성된 걸 발생주의로 바꾸는 거다.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런 얘기는 회계원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생략할게요. 그리고 2번째, 기말 자산부채의 평가다. 그럼 기말 자산부채의 평가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계장치를 하나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기말이 되면 감가상각비라는 걸 계상하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관련되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기말에 그 기계장치의 적정한 자산가액,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겠죠. 기말에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평가를 한 거예요. 또 우리가 매출 채권이 100만 원치가 있는데 10만 원 정도는 돈을 회수를 못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 이래가지고 기말 매출 채권에서 차감하는 형태를 표시하죠. 기말에 매출 채권이라는 그죠? 금융자산을 평가를 한 거예요. 또 재고자산도 평가를 하죠. 그죠? 중급회계 영역을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죠? 평가 손실, 감모 손실 이런 거 하죠. 그죠? 그때 평가 손실이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기말에 재고자산을 평가를 했네. 이 2가지 작업이 결산 수정 분계라고. 결산 수정 분계.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를 통해 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한다고. 수정 후 시산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으로 이루어져요. 수익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시산표 등식이라고 그러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산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T 계정을 통해 가지고 차변 쪽에 왼쪽에는 자산 비용이고요.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온다고. 그래서 그냥 이걸 시산표 등식이라는 거예요. 시산표가 이렇게 생겨서. 근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 시산표를 가지고 우리는 재무제표를 뽑아낸다고. 재무제표. 이 시산표에 수익과 비용을 뽑아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뽑아내는 거라. 손익계산서 앞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해가지고 IS 이렇게 쓸게요. 손익계산서. 됐죠? 그리고 시산표에 자산, 부채, 자본을 뽑아내서 재무상태표를 뽑아낸다고. 재무상태표는 과거에 대차대조표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약자, 영어 약자를 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때 약자를 쓸게요. 밸런스 시트 이래가지고 BS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BS는 재무상태표, IS는 손익계산서다. 됐죠? 시산표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시산표를 토대로 해서 재무제표들을 뽑아낸다더라. 그럼 교수님, 나머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뽑아냅니까? 나머지 재무제표는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기간이 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긴 한데 듣고 올리세요. 여담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 대에 넣어서 꽉 쥐어짜면 현금흐름표가 나와요. 현금흐름표를 작성해 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 자본변동표가 나와요. 중급회계 영역을 공부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됐죠? 그 정도만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최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회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회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회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다. 아까 이제 다 설명했죠.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은 회계상의 거래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러면 이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가지고 이 기업의 혹은 기업 외부에서 이 기업체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보 이용자라고 그래요. 이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다.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의 정의다. 그러면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일 대표적인 수단이 뭔데? 그 수단이 재무제표인 거야. 재무제표. 됐죠? 그럼 의사결정은 도대체 뭔데?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냐? 투자를 할까 말까? 혹은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냐?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일을 할까 말까?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냐?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인 거예요. 의사결정. 됐죠? 그러면 정보 이용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보 이용자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뉜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뭔데? 이 기업의 외부에서 이 기업체의 회계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주들 있겠죠. 회사가 괜찮은데. 그리고 돈 빌려준 채권자 있겠죠. 채권자. 또 은행에서 돈 빌렸대. 금융기관. 이런 데 있겠죠. 또 한 해 장사하고 나면 세금 떼가야지. 세금 떼가야지. 국세청, 정부. 이런 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 기업체 내부에서 이 기업체의 회계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겠어요? 경영자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주입식 교육의 병폐라고. 기업체 내부에서 이 기업체의 회계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 회사 구성원 전부 다. 안 그렇겠어요? 신입사원도 궁금해한다고. 뭘 궁금해하는데? 우리 회사가 올해 성과가 좀 났나? 성과가 좀 나면 뭐 성과급이라는 말이 있던데 받을 수 있을란가? 이런 기대감 하게 되겠지. 또 어떤 사람들?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회계 자료를 이용해야지 나중에 이사진, 그 사장단이랑, 그죠? 협의를 거쳐가지고 임금 상승률을 어떻게 할 건지, 정규직 전환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협상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업체의 회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지만 우리는 학문적으로 경영자에 국한시켜 놨어요. 그래서 경영자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회계를 우리는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더라. 자,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회계라고 그랬어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회계인데 학문적으로 경영자에 국한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특징?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한둘이 아닌 거야.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어떻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데? 없어. 그런 방법은 없어. 왜 없는데? 만약에 봐봐. 주주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를 공시를 했어. 근데 채권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채권자한테 맞춰줬더니 정부가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어. 그리고 금융기관이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어. 결국에는 기업의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회계 정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요 정도 수준까지 회계 정보, 회계 자료를 필요로 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선을 임의로 그어서 그만큼만 외부에다가 공시를 해요. 공시를 해요.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틀과 형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일정한 틀과 형식을 회계 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를 하는 자료,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자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 정보에 입각해 있어요. 그럼 과거 지향적 정보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인데?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사실에 근거하려면 이미 일어난 사실만 가지고, 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됐죠?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추측,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오도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관리에게는 이런 회계 기준이 필요하냐?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 기준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경영자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퇴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팀장아, A, B, C, D, E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네, 사장님. 그러면 내가 내일 새벽에 출근했을 때 075 가기 전에 잠깐 보고 갈 테니까 C, B, A, D, E 순으로 조금 세팅을 해줘라. 세팅을. 근데 그 세팅이 회계 기준에 어긋나. 그러면 회계팀장이 사장님 회계 기준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못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장이 그러겠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네 책상은 화장실 옆에 있을 거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다시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회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 이런 틀, 양식 이런 게 없는 거라. 그리고 팩트에만 근거할 필요가 없지. 앞으로 추측 자료도 필요로 할 거라고. 그래서 미래지향적 정보가 가미된다고 표현해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이 며칠이나 됐죠? 오늘 하여튼 3월 초다. 3월 초인데 중순인가? 아무튼 3월이다.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팀장, 네 사장님, 올해 12월 말까지 우리 회사 손익이 어떻게 될지 좀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그럼 제가 그랬겠죠. 사장님, 지금 3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올해 손익이 나오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밤을 새서라도 작업해 드릴 테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럼 또 사장이 그러겠죠. 네 책상은 없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그죠? 그럼 우리는 작성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사장님, 올해 손익은 100만 원이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익이. 그럼 사장님이 그러겠죠. 어떻게 100만 원 이익이 날 것 같냐? 예, 사장님, 만구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막 섞는 거죠. 어떻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요런 거 전망치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익을, 그런 자료를 가미를 해가지고 뽑아왔더니 1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장님이 못 믿었지만 결제는 해준다고. 그죠? 그런 게 미래지향적 정보인 거예요. 팩트에만 꼭 근접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재무회계 회계 기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회계 기준. 재무회계는 외부에 공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정한 틀과 형식이 필요하다 그랬다. 일정한 틀과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틀과 형식을 우리는 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한다. 그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양립해 있어요. 두 가지가. 한국채택,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회계 자료를 공시한다더라. 그때 일정한 틀과 형식이 필요한데 그 일정한 틀과 형식을 우리는 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회계 기준이 두 가지가 지금 양립해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IFRS라고 부르는 거. 한국채택이라서 KIFRS.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KGAAP이라는 게 있다. 됐죠?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회계 기준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회계 기준이 어떻게 있냐면 미국은 미국 회계 기준을 써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 회계 기준을 쓰고 일본 회계 기준을 쓰고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국제회계 기준이냐 유럽 기준을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해요. 비유럽권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초 도입을 합니다. 2011년도에 상장 금융기관만. 상장 금융기관 의무 도입이에요. 그럼 비상장은 선택 가능해요. 비상장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5%가 채 안 돼요. 나머지 95% 이상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런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회계 과정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수업, 그리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수업, 그리고 고등학생들 상대로 이루어지는 회계 수업, 그리고 공무원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회계 과정, 그리고 각종 세무사, 회계사 고시, 여기에 전부 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진행을 해요. 물론 회계관리 1급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수업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 중소기업체에서 오시는 일선 담당자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갈증이 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과과정, 일반적인 교과과정은 대부분 다 국제회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이 국제회계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의 영향 때문에 미국 기준과 일본 기준 중에 좀 괜찮다라는 게 이렇게 접목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접목이 돼 있는 상태.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준서를 읽어보면 알아서 잘 해라. 이런 표현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하나하나 이러이러한 사건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열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 라고 세부사항처럼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규칙주의에 입각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회계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양립이 되어 있다. 됐죠? 요거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다. 됐죠? 이 정도 소개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원가 관리회계를 이제 살펴보자. 도대체 원가 관리회계는 뭘 공부하는 거냐?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저랑 이루어질 거는 원가회계라고. 원가 관리회계는 딱 영역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느냐? 정확한 원가의 계산,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의사결정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가 계산까지를 원가회계라고 표현을 해요. 코스트 어카운팅. 그리고 의사결정 파트부터는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 하죠. 관리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확한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걸 만드는 회사예요. 펜을. 사장님이 그래요. 야, 회계팀장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가 드는지 한번 뽑아봐라. 회계팀장이 자료를 집계를 합니다. 그래, 정확한 원가를 계산을 해서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사장님. 정확한 원가 계산을 토대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00만 원이 든다는 걸 뽑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이 그 자료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야, 이 펜 이거 뭐 어디다 갖다 쓰는 건데 이거 하나에 100만 원씩이냐. 남는 것도 없겠다. 팔지 말자. 접자. 그 얘기예요. 접자. 이 사업부를 폐지하자. 그게 의사결정. 그럼 성과평가는 뭔데? 이 사업부 폐지했으니까 너도 출근할 필요 없겠지? 너도 출근하지 마. 그게 성과평가예요. 물론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회계팀장한테 그러는 거죠. 야, 이거 하나에 얼마라고? 100만 원입니다. 왜 이리 비싸? 모르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그 공장장이 원가 자료를 줬는데 100만 원이라던데요. 그럼 사장이라는 거야. 공장장 들어오라 그래. 사장실로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사장실에 불러가지고 공장장을 막 갈굽니다. 너는 어떻게 일을 해? 원가 관리도 안 해? 도대체 이게 원가가 어떻게 100만 원 이상이 드냐? 그랬더니 공장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저희는 진짜 원가 절감하려고 되게 애를 썼다고. 그럼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100만 원이나 원가 드니까 우리 회사의 손익이 안 좋잖아.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잖아. 너 그만둬라. 성과평가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공장장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가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그래, 한마디 해봐라. 사장님, 진짜 원가 절감했는데 이거 1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장이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왜 우리 회사 손익이 안 나오는 건데? 사장님 모르셔서 그렇지. 저희는 진짜 원가 절감해서 이거 100만 원에 만들어냈는데 영업팀에서 이거 판매 가격을 너무 적게 잡은 거예요. 판매 가격을 너무 적게 잡아서 손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둬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장은 영업팀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영업팀장 올라오라 해가지고 영업팀장을 또 갈구는 거죠. 야, 영업팀장아, 왜 이거 판매 단가를 낮춰 잡아가지고 회사 손익이 이렇게 안 나오냐? 넌 도대체 뭐 했냐? 너도 그만둬라. 그랬더니 영업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그럼 저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는 거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그래, 너도 한마디 하고 그만둬봐라. 그랬더니 사장이, 영업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우리가 판매 단가 110만 원 잡았는데, 110만 원 이상 잡으면 안 팔립니다. 경쟁업체들 가격도 있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는 거야. 그럼 왜 우리 회사 손익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영업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걸 애초에 만들어서 팔자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다. 이거는 손익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나가는 거라. 그럼 이제 사장은 누구를 부르냐? 기획팀장을 부르는 거예요. 기획팀장을 불러가지고 기획팀장을 갈구는 거죠. 야, 기획팀장, 네가 예전에 이 기한문을 올리지 않았냐? 어떤 기한문이요? 우리 회사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자고 네가 기한문을 올렸지. 근데 공장장이랑 영업팀장한테 얘기해보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손익이 나지 않을 구조라는데 왜 이걸 만들자고 네가 기획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느냐? 너도 그만둬라. 그런 것들이 성과평가예요. 성과평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계 시간에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됐죠? 다시. 그럼 우리는 원가관리계 시간에 정확한 원가 계산, 그리고 의사결정, 성과평가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저랑 같이 공부할 영역인 원가에게는 정확한 원가 계산에 입각해 있고 관리계 영역에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공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책의 목차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책 다 있죠? 그죠? 이 책의 목차를 딱 살펴보면 처음에 로마자 1번에 원가회계의 기초라 원가란 무엇인가, 분류는 어떻게 되고 흐름과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로마자 2번에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거, 정상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공손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연산품과 부산물의 회계처리 결합원가 계산, 부분별 원가 계산, 그리고 넘기면 활동기준원가 계산, 그죠? 이런 게 있죠. 근데 그 다음 보니까 11번에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일반적으로 관리계 영역에 좀 포함을 많이 시켜요. 대부분의 원가관리회계 책의 저자들이 관리계 영역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 책은 원가회계 영역에 지금 실어놨다. 그런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갈 거다. 깊이까지는 안 들어간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려워요. 그리고 로마자 3번에 변동원가 계산, 전략적 원가관리, 환경원가 계산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관리회계 시간에 공부할 걸 선행학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할 겁니다. 근데 너무 깊이까지는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됐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책의 원가회계란 무엇인가 첫 페이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잠깐 끊었다 하시죠.